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론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형이상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배와 같은 것입니다. 시시포스는 벌을 받아서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철학자들도 기존의 개념이 적실성을 상실하면 새로운 관념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실용주의자들은 이런 대체 놀이에 회의하는 사람들이 대체 놀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되풀이 작업이 계속되는 이유를 철학자와 성직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직자가 신앙을 잃게 되면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환속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자신의 주제를 잃게 되면 자신의 보석 같은 개념을 잃게 되면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개념 주제를 찾습니다. 실용주의는 이런 철학적 배경을 뒤엎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한 단면으로 나타난 것이 극단적 경험론입니다. 그 실용주의자들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좀 그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는 것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러면 있는 것에 대한 탐구로서 제임스는 어떤 주장,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봐야 할 차례입니다. 그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론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학은 있는 세계를 일반적으로 체계화해서 설명해주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하이데거의 물음, 있는 것에 대한 제임스의 대답이 극단적 경험론입니다. 통상 근본적 경험론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극단적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이유는 아무것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어떤 요소도 우리의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극단적 경험론은 실제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경험론은 세계를 체계적으로 그리려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철학을 순수 경험의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순수 경험에 관한 그 설명은 그렇게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순수 경험은 제임스에 의하면 아직 사물과 사유로 차별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박하고 꾸밈없는 현실태, 단순한 그것. 극단적 경험론에 의하면 우리는 경험을 떠나서 실제를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점에서는 영국 경험론자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경험이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 경험이 곧 실제입니다. 이 점에서 영국 경험론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상과 실제로 이원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경험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항상 동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저것, 보이는 것, 공간, 강도, 편편한 갈색, 우리 주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순수 경험은 개념적 인식을 위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는 삶의 즉각적 흐름, 그것을 순수 경험이라고 제임스는 말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정신과 물질은 순수 경험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만 나타낼 뿐이다. 정신과 물질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고 순수 경험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반성 없이 흔히 사용하는 관계적 항목들, 즉 주체, 객체, 사고, 사물 등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미분화된 순수 경험 이후에 인간이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순수 경험이라는 재료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관계라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순수 경험과 관계, 이 두 가지가 제임스의 극단적 경험론의 중심 개념이고, 순수 경험이 이렇게 설명이 되면 거기에 이원론이 들어설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임스의 극단적 경험론을 중립이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급한 독자들은 제임스를 읽고 실용주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좌절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는 현대 의미론이나 진리론처럼 세밀하게 논증으로 구성된 교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믿음 가운데 믿을 동기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서 실용주의는 제시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의 실질적 결과를 조사해서 형이상학적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실질적 결과에서 차이가 확인되면 이론적 갈등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론으로서 실용주의는 관념들은 만족스러운 한 참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족스럽게 되기 위해서 관념들은 다른 관념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들에 부합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는 진리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그 준거는 인간의 경험 밖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진리는 인간이 겪는 그 경험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리는 인간적인 도구입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잠정적이고 유동적이고 관계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되는 진리를 기억 저편에 보관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없는 진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의 진리관은 상대주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보스럽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철학에 도입한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은 철학에 시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시간적인 진리는 실용주의자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류 철학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무시간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게 되면 자신의 전체 철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이해로부터 자유롭고 목적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없고 인간의 흔적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는 삶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어떤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는 종교를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경험은 1차적으로 변화에 대한 감각적 파악이지만 종교적 경험은 개인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온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운명이 처한 곤경에 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지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의 영향 아래에 열어둠으로써 우리의 가장 심오한 숙명이 완성된다. 개별적 존재들로 구성된 우주는 우리들 각각이 신의 명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피하느냐에 비례해서 진정으로 나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인간이 유한한 신과 협력하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움을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 제임스에게 차이를 만들지 않는 신 또는 고차원의 명은 전혀 신이 아닙니다. 이제 제임스의 유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만나는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원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추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추상화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철학은 삶이 진실로 깊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무언의 감입니다. 이게 제임스가 철학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물음, 우리는 누구이고 세상은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즉 그에게 철학은 우리 모두의 일상적 관심사입니다. 철학을 하는 이유는 우연과 새로움의 낯선 세계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인간이 처해 있는 조건을 극복하는 일종의 정신치료가 되는 셈입니다. 소위 세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철학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임스의 이런 입장은 철학을 일종의 질병의 치료로 보는 위켄슈타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동시에 철학은 본래 시로 지어야 하리라는 그의 주장도 철학은 무언의 감이라는 제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철학사의 이름을 올린 미국 철학자들 중에서 제임스만큼 인구에 회자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상학자, 과정철학자, 실존주의자, 분석철학자 등등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제임스의 신화 또는 실용주의의 신화라고 부릅니다. 제임스라는 풍성한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놓아야 그와
겸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화는 듀이를 거쳐서 로티의 반철학을 통해서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용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게는 분명치 않다라고 말하는 현대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콰인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용적 전환의 요체는 데카르트주의의 극복입니다. 물론 실용주의자들 이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데카르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로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신실용주의로 포장을 하는데 그의 신실용주의는 철학을 위한 최선의 희망은 철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철학은 전통적 방식의 철학을 의미합니다.